저희는 주로 이제 전자레인지 정도만한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크기. 네. 저희가 이제 작년 딱 이제 1년이거든요. 직접 발사한. 네, 저희가 직접 발사한 전체 위성을 전부 다 만든 첫 번째 위성이고요. 그렇군요. 카메라를 또 탑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구 전 세계 여러 지역들을 촬영을 하고, 특히 저역에선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지구의 식생이라던가 아니면 작물의 상태 모니터링 같은 경우를 또 저희 위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미국 대선이 금방 결과가 나왔는데 우주 산업, 특히 뭐 초소형 위성 이런 쪽엔 기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목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우주항공 산업 분야인데요. 우주산업 중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분야는 의외로 기후라고 하네요. 오늘은 1세대 우주 스타트업이자 기후테크 기업 나라스페이스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라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사실은 좀 시청자들은 생소하실 텐데 기후테크 이것도 생소하거든요. 좀 대표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 회사가 하는 일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재필이고요. 저희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 종합 솔루션 스타트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 지자체, 기업체에서 의뢰하시는 초소형 위성들을 직접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거를 융합을 하고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금융, 스마트 시티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초소형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100kg 미만의 위성을 초소형 위성으로 분류를 100kg,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것도 100kg 이하. 네네. 크기로는요? 저희는 주로 이제 전자레인지 정도만한 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크기. 네네. 예. 이게 회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저희가 2015년에 창업을 해서요. 이제 내년 10년. 3월이 되면 이제 만으로 10년. 대표님이 직접 창업. 네, 저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그래요. 창업했습니다. 예. 이런 이게 상당히 듣기만 해도 아주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들리는데 이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뭐 자세한 비용은 위성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저희가 전자레인지만한 위성 크게 아까 말씀드린 네. 위성 그거는 한 이제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제품을 만들어서 네네. 납품하는데 그 네. 정도.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위성 사업은 이건 국가가 하는 거다. 실제로 뭐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정부가 주도해서 이 우주로 발사한 그런 위성도 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성 사업이 좀 국가 주도해서 민간으로 오고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지금 우주 산업이 이제 과거 1955년부터 75년까지 미소간의 우주 스페이스 레이스로 대표되는 맞아요. 그런 국가 주도의 이제 어떤 기술 경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주도하는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발사비가 싸지고 집적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그리고 초기 투자들이 활발해져서 예전에는 국가에서만 개발할 수 있었던 위성이라던가 로켓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라면은 이제는 한번 개발해 볼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위성 산업은 거의 민간이 주도하는 거죠. 민간이 주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풍부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미국에서 쌓아온 토양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이제 민간의 시작된 어떤 그게 토양이 돼서 네. 민간 쪽으로 그쪽에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가 막 창출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초소형 위성 이거 제가 계속 귀에 딱 남아 있는데요. 기존의 위성하고 역할, 기능, 성능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초소형 위성의 가장 큰 장점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주 기술을 한번 테스트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음. 짧게는 2 년에서 길게는 한 3년 정도로 이제 바로 이제 기술을 우주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초소형 위성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글로벌 단위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구 저궤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 저궤도를 활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저 초소형 위성이 경제성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위성이기 때문에 여러 대의 위성을 대량 생산을 해서 군집 단위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또 초소형 위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에 저궤도 위성이 꽤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나사에서 찍은 사진 봤더니 그냥 새까맣더라고요. 위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 초소형 위성이 들어갔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능, 역할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상업화되고 더 이제 우주 기술을 보편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제가 들었어요. 이 실제 나라 스페이스 이제 회사에서 발사한 위성이 옵저버 1A 이 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최초인가? 이게 하나인가요, 지금?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우주급 초소형 위성에 부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옵저버 1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작년 딱 인제 1 년이거든요. 직접 발사한. 네. 저희가 직접 발사한 아. 전체 위성을 전부 다 만든 첫 번째 위성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옵저버 1A 위성 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페이스 헤리티지 저희가 직접 우주로 쏴서 이제 이 기술들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얻는 데 집중을 했고요. 거기서 인제 카메라를 또 탑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구 전 세계 여러 지역들을 촬영을 하고 특히 적외선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여서 지구의 식생이라든가 아니면 작물의 상태 모니터링 같은 경우를 또 저희 위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주로 이런 위성을 수요하나요?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싶은 이제 기업체라든가 연구소에서 많이 좀 의뢰를 하시거든요. 어떤 신기술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뭐 이제 암호화가 된 통신 기술을 우주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거나 아.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뭐 6G 시대를 대비해서 통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싶다거나 그런 기술들 아니면 우주 환경에서 새로운 과학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는 음. 그런 연구기관들의 탑재를 해서 저희가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렇게 오신 게 이게 기후와 무관하지 않다.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아니 왜 기후 방송에서 이 갑자기 위성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은데 이 나라 스페이스가 보니까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기후 테크의 하나의 분야로 지오 테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설명 좀 해주세요. 어 저희가 기후테크 하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후테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속한 지오테크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 지오테크는 원격 탐사 기술을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후와 연관성이 있는 뭐 재난재해라든가 작물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들 그리고 탄소의 뭐 저장량이라든가 탄소 배출량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제 이런 정보들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그런 음.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오테크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인공위성의 장점들이 잘 결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성 기술을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아까 말씀한 옵저버 1A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오 테크가 직접 적용된 그런 위성인가요? 네. 좀 더 자세히 네. 말씀드리자면 옵저버 1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으로 보는 파장대형 말고도 레드 엣지 세계 파장과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파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어려워요. 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인제 저희가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식물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그런 파장대역들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찍게 되면 이 지역에서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면서 탄소는 얼마나 고정됐는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위성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자료를 이제 위성이 국내로 이제 송신을 하겠죠. 그럼 이거에
고객은 누굽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인제 논의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 인제 하천에서의 어떤 식생 변화라든가 이런 식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촬영하는 기후와 부분. 연결된 네네네. 그러니까 탄소 맞습니다. 배출과 뭐 네. 그리고 연결되는 인제 특정 지역에서 도시의 건강성을 평가를 할 때 이 지역에 얼마나 탄소가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음. 해외에서 녹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어떤 나무를 심기 전과 후에 그 지역에서의 얼마나 이제 식생들이 변화했는지, 얼마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관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그럼 많았습니다. 고객이 기업인가요? 연구소인가요? 대학인가요? 다 다양하고요. 다양해요. 네.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막 엄청 찾으시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소에서 특히 그런 기술들에 그렇겠죠.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음. 많으십니다. 해외 고객도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해외 고객은 없는데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국내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후가 어떤 경제랑 연관이 되거나 우리가 지금 바로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기가 조금 조금 약하죠. 힘들었었는데, 외국에서는 바로바로 체감이 되니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거 이런 거 좀 촬영해 다오, 이런 거 좀 모니터링 해 다오라고 주문이 오면 이 그 옵저버 1A를 야 그쪽으로 가라. 이게 궤도 선회가 가능한 거야? 아니면 그냥 늘 일정하게 도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구 저궤도 위성의 장점 중에 네. 하나인데요. 예, 지구 저궤도 위성은 이제 남극하고 북극을 지나면서 돌고 있으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전 세계 어디든지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목표로 하시는 지역, 전 세계 어디 지역이나 저희가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그 정지 궤도 위성도 있죠.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위성도 우리나라 쏘아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지 궤도 위성하고 지금 하시는 이런 초소형 아주 저궤도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위성과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경쟁 관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지궤도 위성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은 같게. 그럼요. 속도를 내기 일정한 위해서, 지역을 넓게 네, 보는 거 아니에요? 36,000km 고도에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보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전체 뭐 기상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음. 지구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간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배출원이라든가 음. 어디에서 이런 그 온실가스가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저도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거 쏘아 올리는데 엄청난 연료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탄소 배출 다 하고 나서 가서 뭐 기후 모니터링 한다, 뭐 배출원 확인한다 이런 게 좀 이거 앞뒤 좀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자동차 산업과 비슷해서 네,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는 발사하는 횟수도 많고 그다음에 우주로 나가는 위성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주 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친환경 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료도 과거에는 뭐, 발사 연료를 네, 바꾼다 발사 이거죠. 연료를 이제 케로신으로 썼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름이 안 나는 뭐 메탄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음, 안 나오는 뭐 액체 수소라든가 음. 그런 뭐 바이오 디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런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겠죠. 네, 이제 계속 지금은, 개발하고 있고. 네,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그런 환경을 앞으로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음. 우리는 발사도 하고 친환경도 챙긴다.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내세우면서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굉장히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또는 오작동될 때 이게 이른바 우주 쓰레기가 돼서 네. 다른 위성을 막 가서 부딪혀 가지고 같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최근에 OECD 같은 데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사실 관련 연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근데 이렇게 초소형 위성 쏘아 올리면 거기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주 쓰레기의 그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와서 부딪히면 그대로 망가질 것 같은데. 어
저는 오히려 그 초소형 위성이 그런 잘 피해갈 수 있다? 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오,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희 오, 회사도 지금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주 쓰레기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저궤도 위성은 가장 이제 최근에 발사했던 위성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기로 떨어지면서 타게 되는데, 음, 그리고 또 임무 종말 시기에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태우게 맞아요.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우주 쓰레기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오래전에 발사했던 뭐 로켓의 상단부라던가, 우주 미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예. 그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로켓의 잔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치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울 때 초소형 위성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위성이 그 잔해에 접근해 가지고 어떤 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보다는 초소형 위성이 접근을 해서 같이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타오면서. 그거를? 그 작은 위성이 가가지고 아까 뭐 네. 작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이게 충분히 이제 어떤 우주물체에 접근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떻게 크기는 캡처를 좀. 합니까?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작사를 써서 하던가, 오, 우주 고무를 그래요? 써서 하던가, 아니면 로봇팔을 재밌네요. 써서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 낚시네요, 네. 낚시. 네네. 현재 그런 기술이 상용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 중입니까? 상용화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안 이제 됐어요. 막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전 세계적으로. 네, 우주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아, 이게요? 네, 역시 우주물체를 그 처리하는 분야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 네, 개발이 되고 맞습니다. 있군요. 재밌네요. 예. 그래요. 그럼 결국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초소형 위성이 기존의 저궤도 위성 또 정지궤도 위성이 하지 못했거나 불완전하게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특히 기후 분야에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희는 초소형 위성, 특히 이제 초소형 위성 군집이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에 되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그동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에서의 어떤 순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이런 초소형 위성 군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배출원 단위에서의 그 얼마나 배출이 나오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굉장히 공간 해상도가 높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탄소 배출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팬텀 크레딧이라고 해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그런 수치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소형 위성과 초소형 위성이 여러 개로 구성된 군집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배출원들이 어떤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새어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집 여러 번 하셨는데 이 군집이라면 그러면 이 초소형 위성이 편대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자가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걸 합쳐서 어떤 좀 더 확실한 기능을 보여준다는 건가요? 두 개 다 가능한데요. 어, 위성 두 개가 하나의 임무를 이룰 때는 이제 편대 비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해요. 진행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그다음에 같이 쏘아 올려야 됩니까? 네, 아니면 따로따로 같이 해- 쏘아 올려도 되고 따로따로 쏘아 올려도 그래요? 됩니다. 네, 온갖 네. 게 다 되는군요. 네. 그래서 물론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임무이긴 하지만, 음, 그 부분도 이제 위성을 어떻게 인제 조합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최적의 시간에 위성이 관측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기후 분야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보가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뭐 일괄적으로 이런 자료를 어떤 조달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데이터 관리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좀 발전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전 세계 지구급 관측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 그리고 협소한 어떤 음, 배출원 관측이 인제 맞아요. 굉장히 다 다른데, 그런 데이터들이 다 한 곳에 융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제 어떤 전 지구 단위에서의 관측은 지금도 여러 인제 국가들이 각 국가의 인제 온실가스 위성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발사됐던 그 인제 엔바이로멘털 디펜스 펀드에서 인제 주도해 가지고 발사했던 뭐 테네저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촬영을 해가지고 발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또 퍼블리시하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건 그냥 무료로 그냥 공개하나요? 네, 무료로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요.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 되는 부분들은 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데이터 산업으로서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량은 점점 많아지고 거기에 맞아요. 따라서 이제 또 융합을 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박 대표님은 미국 대선이 금방 결과가 나왔는데 이 트럼프 시대의 우주 산업, 특히 뭐 초소형 위성 이런 쪽엔 기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지금 이제 대통령이죠. 2019년에 이제 초선에 있었을 때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을 했어요. 우주군이요? 네, 아미? 네, 네. 네. 스페이스 포스라고 포스. 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주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그래요. 이번 대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하는 방향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우주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가 이제 우주 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산업을 봤을 때는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미국에서 기대하는 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감시라던가 뭐 AI나 아니면은 행성 달 탐사의 부분에 의해서 국제 협력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한국에 이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을 이제 사업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트럼프 시대에 다른 모든 산업에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현재 뭐 이거 제 마지막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우리 현 정부의 어떤 우주 산업, 우주 개발에 대한 의지랄까 정책이랄까 우주 항공청도 신설되고 우리 이제 직접 회사를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우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일단은 올해 5월에 이제 우주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주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표방을 하듯이 기존의 어떤 공무원 조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진취적으로 하겠다라고 표방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우주청에서도 그동안 좀 이렇게 이제 지나치기 쉬웠던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라거나 우주개발 생태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락 자주 오나요? 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다 지금 한 번씩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그래요.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우주청이라는 구심점이 생겼으니 특히 이제 그동안의 어떤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그런 그 우주개발 생태계 하지만 우주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능 정책이라거나 그리고 어떤 국제 협력에 있어 가지고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협력이라던가 또 그리고 국제 협력도 기업 대 기업 간의 협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같이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